대감들과 결혼, 어린 소년의 지혜. 옛날에 채보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 정조 때 영의정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채보남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러저러 겨우겨우 살아갔지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당찬 아이였습니다. 채보남이 7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박대감네 집을 지나가다 보니 뒷마당에 뻘건 앵두가 주렁주렁 잘도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어른들도 너웃너웃 쳐다보며 군침을 흘리는데 어린아이니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살살 뒷곁으로 가서는 앵두를 따먹었지요. 그러고는 주머니에도 앵두를 가득 넣었답니다. 마침 주머니가 많은 돌띠 저고리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할 것 없이 앵두를 가득가득 넣었습니다. 물론 입안 가득 앵두를 오물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 박대감 부인이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본 것이었어요. 이 애끼 이놈! 대감 부인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직 대감님도 손을 안 댄 앵두를 내가 감히 마구 따먹고 또 주머니 여기저기 집어넣었느냐? 저놈을 붙잡아서 단단히 혼을 내라. 그래서 그 집 하인이 채보남의 머리를 딱 잡고는 엉덩이를 탁탁 때렸습니다. 아니, 이 어린 놈이 대감님도 아직 안 드신 것을 도둑놈처럼 와서 다 따먹어? 응? 그러자 채보남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양반집 도령이 와서 앵두를 따먹는데 네가 감히 호령을 하는 게냐? 하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양반이라고 우겨대는 요 어린아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요. 아니, 이놈이? 그래서 한 대 더 때렸습니다. 하인이 양반도 몰라보고 양반을 때리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채보남은 뒷마당이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뒷마당을 넘어 박대감이 있는 사랑방까지 울렸지요.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박대감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은 자초지종을 말했지요. 그래, 그럼 그 아이를 이리로 오라고 하여라. 박대감은 채보남을 불렀습니다. 너는 왜 남의 앵두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채보남이 아주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뭐 먹고 싶어서 따먹었지요. 네가 양반이라고 하던데 그럼 글을 지을 줄 아는 게냐? 당연하다 마다요. 글 못 짓는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럼 글을 한번 지어보아라. 먼저 운자를 주셔야지요. 박대감은 운자를 불렀습니다. 네가 앵두를 따먹으러 들어왔으니 불굴홍, 가운데 중, 바람 풍자를 넣어서 지어보아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대번에 글을 짓네요. 박언 앵도 야자홍, 아욕식지 입언중, 언처대노
델문비, 영하불식, 영락풍이라. 박신의 뒤뜰에 앵두가 붉었네. 너무 먹고 싶어 뒤뜰로 들어왔네. 그런데 어느 아내가 문에 기대에 서서 나를 꾸짖네. 내가 못 먹을 바에야 차라리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좋겠네. 박대감은 아이의 글솜씨에 감탄을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어찌 이렇게 글을 잘 배웠는고? 너는 어디에서 글을 배우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양식을 구하시느라 글을 가르쳐 주지 못해 혼자서 공부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글을 배우거라. 그리고 그 앵두는 네가 다 먹어라. 아닙니다. 이건 가져다가 어머니께 드릴 겁니다. 내 어머니 것은 내가 따다 줄 테니 네가 딴 앵두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새로 앵두를 따다가 은쟁반에 받쳐서 채번암네 집에 갖다 줬습니다. 박대감이 사람을 알아본 것이지요. 그 뒤로 채번암은 박대감 집에 살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채번암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남에게 신세를 너무 많이 지면 갚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납시다. 얘야, 박대감님이 못 가게 말리실 텐데. 그럼 밤에 몰래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둘은 한밤중에 대문을 살짝 닫아놓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산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묘터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힌 묘터가 아니라 한양 사는 홍정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사둔 곳이었지요. 채번암은 그곳에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머니를 묻을 땅이 있어야 말이지요. 밭이 있기를 하겠어요? 산이 있기를 하겠어요? 눈앞에 잘 정리해둔 묘지가 하나 보이는데 그것도 모두 텅 빈 묘지였습니다. 정작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실 묘지는 없었지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시신을 방에 놔두고는 상복을 입은 채 홍정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홍정승, 집에 계십니까? 채번암이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꼬질꼬질한 웬 상주 녀석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못 들어오게 말렸지요. 홍정승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겠느냐? 그렇게 일일이 만나다 보면 바빠서 나란 일을 못 하신다. 그러니 어서 썩 그만 가보거라. 아니, 손님이 와서 대감을 뵙자는데 뵙게 해주는 게 사람의 도리지. 너희가 무슨 상관으로 이러는 게냐? 채번암도 큰 소리를 치면서 실랑이를 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싸우니까 홍정승이 채번함을 들어오게 했지요. 대체 무슨 일인 게냐? 채번함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승님 댁에 대전 통편이 있습니까? 그거야 있지. 그것 좀 보러 왔습니다. 그래? 홍정승은 하인에게 대전 통편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대전 통편은 조선 정조 때 김치인이 왕명에 따라 편집한 법전입니다. 하인 하나가 그 대전 통편을 들고 와서는 채번함에게 내보였지요. 그랬더니 채번함은 침을 묻혀가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또 넘기고 한참을 책장을 넘기다가 책을 덮었지요. 그러고는 덮은 책을 홍정승 앞에 떡 밀어 놓았습니다. 제가 대전 통편을 다 뒤져봤습니다만 세상에 그런 법은 없군요. 그래? 무슨 법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 장사를 지내려고 시신을 갖다 묻지 말라는 법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 법은 없지.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채번함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 시신을 염한 다음에 지게에 지고 홍정승이 죽으면 묻히려던 묘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산지기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감히 홍대감님이 묻힐 맷자리에 와서 이러고 있는 게야? 그러고는 지게를 냅다 차버렸지요. 관은 도랑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산지기들은 채번함을 나무에 꽁꽁 묶고는 홍정승한테 와서 일렀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웬 놈이 와서는 대감님 맷자리에다가 제 어미를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그놈을 꼼짝 못하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왔습지요. 이놈을 보도청에 넘길까요? 아니, 무엇이라? 그 말을 들은 홍정승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어제 대전 통편을 찾던 그 총각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젊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꼬? 그러고는 산지기들에게 찬찬히 말했습니다. 다른 데에다 장사를 잘 지내주거라. 그러고는 채번함이 사는 마을 군수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냈습니다. 채번함이라는 총각의 어머니 장사를 잘 지내주시오.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장사 비용을 내가 다 낼 테니 일단 그리하시오. 그러자 그 마을 군수는 사람들에게 일러서 채번함의 어머니를 깨끗이 씻기고 명주를 떠다가 수의를 입히고는 관에 잘 모셔서 장사를 지내라고 일렀습니다. 채번함은 장사를 잘 치르고 사무까지 잘 지내고는 감사 인사를 하러 홍정승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오히려 홍정승이 버선발로 쫓아나와 채번함을 반겼습니다. 네, 자네의 똑똑함에 놀랐다네. 참 기특한 사람이로군. 그러고는 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거기 살고 있는 산지기들을 자네가 먹여 살리게나. 자네는 그저 내가 나중에 힘이 들 때, 그때 날 좀 봐주면 된다네. 대감마님, 제가 그렇게 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흘러 나중에 채번함은 정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정승이 역적으로 물렸을 때 채번함이 도와주었지요. 정말로 은혜를 제대로 갚은 셈이지 뭐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일이랍니다. 엉터리 명궁사위. 옛날 정선 산골 마을에 전서방이 살았습니다. 10서너 살 먹은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지요. 전서방은 아들을 데리고 만날 산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을 불태우고 그 자리에다 밭을 일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통 밭이라야 말이지요. 어찌나 돌들이 많은지. 글쎄 하루는 아들이 밭을 가는데 괭이 끝에 있던 돌이 탁 튀어서 아들의 무릎팍을 딱 맞췄지 뭐예요. 아야! 아들은 너무 아파서 쩔쩔매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다리라도 주물러주면서 달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서방은 그냥 대뜸 소리부터 질러댔습니다. 야, 겨우 돌에 맞았다고 그렇게 찔찔 짜는 거냐? 그런다고 죽기라도 하는 거야? 으이구. 아들은 울음을 뚝 그치고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든 일을 꼭 해야 해요? 이런 일을 안 하고는 못 사는 건가요? 예끼 이놈아, 우리가 이런 일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지. 아들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버럭 고함을 질렀지요. 더 못할 것 같으면 죽든지 살든지 네 알아서 해라. 어서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이놈아. 그래서 아들은 그 길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지가 되더라도 한양에서 거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는 무작정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한양 어디쯤에 고래등 같은 기와에 문도 몇 겹인 으리으리한 집 담벼락에 방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알아야 일지요.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활 잘 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는구먼. 아들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지요. 좋아. 그럼 내가 이 집 사위 노릇 좀 해야겠군. 아들은 대나무 밭으로 가서는 활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화살촉 부분을 날카롭고 뾰족하게 다듬고는 활과 화살을 둘러매고 장으로 갔지요. 장에 가서는 죽은 꿩을 한 마리 샀습니다. 아들은 꿩을 들고는 부잣집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화살촉으로 꿩 똥구멍을 깊숙이 찔렀지요. 그런 다음에 화살촉이 부리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 꿰었습니다.
아들은 그 꿩을 담장 안으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 죽은 꿩은 부잣집 뒷마당에 보기 좋게 떨어졌지요. 그래 놓고는 대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떡거머리 녀석이 여기 웬일이냐? 하면서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그냥 들어가 버리려는 것이었어요. 어이 이보게, 내가 조금 전에 날아가는 꿩을 쏘았다네. 똥구멍에다 대고 화살을 탁 쐈는데 아마 화살이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뚫고 나왔을 걸세. 꿩이 저기 뒷뜰에 있을 텐데. 꿩은 그냥 이 댁에서 잡숫고 그 화살이나 좀 내달라고 대감님께 한번 여쭤보게나. 그 말을 들은 하인은 혹시나 싶어서 뒷뜰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꿩이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화살에 딱 꽂혀 있는 것이었어요. 하인은 대감한테로 가서 그대로 전했지요. 그러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참말이더냐? 그럼 어서 가서 그 꿩을 가지고 와봐라. 가져온 걸 보니 참 기가 막히게도 쌌거든요. 말 그대로 화살이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똑바로 뚫고 나왔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활을 잘 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대감은 이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활을 잘 쏘는구먼. 어찌 그리 활을 잘 쏘는고? 뭐 그냥 좀 쏩니다. 그래? 그럼 저기 저 나무 아래 바위에 있는 부엉이는 잡을 수 있겠나? 저 부엉이가 만날 여기 와서 똥을 싸고 울어대서 밤이면 시끄러워 도통 잠을 잘 수가 없다네. 잡고 말고요. 그렇다면 대신 오늘 밤은 여기서 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는 사랑방을 내줬습니다. 사랑방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이 하인을 불렀지요. 이보게, 옷이불 좀 내주게. 모기가 많아 이불을 덮어쓰고 자야겠구먼. 밤이 되자마자 아들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옷이불을 둘둘 말아가지고는 살금살금 뒷곁으로 갔지요. 그러고는 부엉이가 늘 앉는다는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옷이불을 덮어 쓴 채로 말이지요. 그래도 두 손만은 내놓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니 정말로 부엉이가 붕 하고 날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바위 위에 탈싹 앉았지요. 실은 부엉이가 앉은 곳은 바위가 아니라 옷이불 위였습니다. 옳거니 요놈! 아들은 두 손으로 부엉이 다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부엉이 목을 쥐고서 활촉으로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확 찔렀지요. 그러고는 바위 근처에다 부엉이를 쓱 갖다 놓고는 사랑방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대감이 쫓아나왔습니다. 여보게, 그 부엉이는 어찌 되었나? 어쩌녁에 부엉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니, 못 들었지.
제가 지난밤에 부엉이가 부엉 하고 울려고 하기에 화살로 툭 쏴놨으니 아마도 지금쯤은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화살이 뚫고 나가 죽어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가? 그럼 한번 가보세. 그래서 가보니까 부엉이가 정말로 아들 말대로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자네는 참말로 명궁일세. 꿩도 그렇고 부엉이도 그렇고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뚫어놓다니. 내가 활 잘 쏘는 총각이 있으면 사위로 삼는다고 했는데 자네보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네. 내 자네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감집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대감집 사위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그럭저럭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장인이 사위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열흘 뒤에 온 나라에 있는 활량들이 모여 활쏘기 시합을 한다네. 자네도 한번 나가보게나. 그런데 사비가 되어서는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날 이후 뭘 먹어도 살로 가지 않았지요. 아주 가슴이 한 줌이 되어가지고는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합날이 와버렸네요. 사위는 활과 활촉을 메고는 시합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활 잘 쏜 활량들 수십 명에 구경꾼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활량들이 활을 쏘아대기 시작하는데 중심에 맞았네, 살짝 비껴나갔네 하면서 펑펑 소리까지 내며 잘도 쏘아대는 것이었어요. 사위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전 활을 쏴봤어야 말이지요. 사위는 활만 겨누고는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소리쳤지요. 어이, 어서 쏴야. 어서 쏴봐. 하지만 사위는 쏠 수가 있어야지요. 한참을 기다리던 장인은 그만 참다 못해서 에잇, 어서 쏴라 쏴. 계속 채근했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활 시위만 가만히 겨누고 있었지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장인은 더는 못 참고 에잇, 이놈의 자식 하면서 사위를 발로 탁 차버렸지요. 그 바람에 사위가 벌러덩 자빠졌습니다. 그때 화살도 탕 하고 날아가 버렸지요. 그런데 하필 그때 까마귀 2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지 뭐예요. 그런데 날아간 화살이 그중 한 마리의 똥구멍에 콱 박혔지 뭐예요. 그러고는 넘어져 있는 사위 얼굴 위로 화살이 박힌 까마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위는 그걸 붙잡고 일어났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사위를 보면서 과연
화살을 잘 쏜다더니 정말 명궁이야, 명궁. 어찌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저렇게 딱 맞추는고? 하면서 떠들썩했지요. 사위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홀로 날아가는 까마귀를 가리켰지요. 장인이 날 넘어뜨리지만 않았어도 2마리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장인 때문에 1마리만 잡고 1마리는 놓쳤네요. 그러고는 1마디 더 했지요. 2마리 올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건만. 그러자 장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으쓱했지요. 대단한 사위를 뒀으니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장인이 사위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장가도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껏 사돈과 사부인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뵈려고 하는데 자네가 가는 길을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모셔올 테니 그리 알고 기다리게나. 장인은 하인들을 산골로 보냈습니다. 산골 구석에 있던 사돈과 사부인은 평생 타보지 못한 가마를 타고는 대감댁 앞마당까지 편안히 왔지요. 사돈 내외가 가마에서 딱 내렸는데 이런 웬 갓 망건에 상투를 쓰고 도포를 입은 잘생긴 선비가 떡하니 서 있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었지요. 워메, 내가 저승에 왔나? 꿈을 꾸는 건가? 당최 풍간을 못하겠군. 내외는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부모님을 방 안에 모시고는 큰 절을 올렸지요. 며느리도 패백을 드렸고 사돈들끼리 거나하게 술도 한잔하며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돌밭을 계속 갈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 그럴 수 없지. 네가 아주 잘했다. 잘했어.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아버지는 진심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잘 살았지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강원도 정선 전시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승을 신문에 도둑을 잡은 원님. 옛날에는 오로지 머리를 써서 범인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순이라는 곳에 이지관이라는 원님은 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쓰는 원님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원님이 관가에서 나랏 일을 보고 있는데 웬 종이장수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지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원님에게 잃어버린 종이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이 장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오늘 아침 일찍 종이를 내다 팔려고 지게에다 종이를 잔뜩 지고 가는데 제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것이었어요. 너무 급해서 지게를 내려놓고 뒷간에 가서
똥을 누고 왔는데, 글쎄 돌아와 보니 종이짐이 없어져 버렸지 뭡니까. 원님은 종이장수의 말을 듣고는 예끼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게를 그렇게 함부로 놔두고 똥을 누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디다 짐을 맡겨두고 똥을 싸든지 누든지 해야지.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종이짐을 대체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하고는 종이장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님은 관리들을 데리고 고을 밖에 있는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술이랑 떡이랑 잔뜩 먹고 마시며 하루 종일 진탕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관가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 길가에 장승이 떡하니 서 있었지요. 원님은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봐라, 저기 얼굴을 붉히고 눈을 부릅뜨고 우뚝 서 있는 저놈은 누구냐? 그러자 관리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것은 사람이 아니고 장승입니다. 장승? 아니, 아무리 장승이라고 해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단 말이냐. 저렇게 무례하고 괘씸한 놈은 그대로 둘 수 없구나.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라. 원님은 큰 소리로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취해서 하는 소리구먼 하고는 서로 눈짓을 하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님의 명령이라서 장승을 뽑아 옥에다 넣긴 넣었지요. 원님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일 저놈을 엎어놓고 곤장을 칠 테니 저놈이 밤중에 도망치지 않게 잘 감시해라. 만일 저놈이 도망이라도 가게 되면 그때는 너희들 모두 크게 혼날 줄 알아라. 관리들은 건성건성 대답했지요. 원님이 취해서 하는 말로 여기고 모두들 장승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원님은 한밤중에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영리하고 날쌘 관리 하나를 불렀지요. 가서 옥 안에 넣어둔 장승을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가 땅에 묻든가 어디에 넣어두든가 해라. 날쌘 관리는 장승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감춰뒀습니다. 다음 날 원님은 일찍 아침밥을 먹고 동원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관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지요. 여봐라, 어서 어제 가둬둔 장승을 이리 데려오너라. 관리들은 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승이 있어야 말이지요. 모두들 장승을 찾느라고 야단이 났지요. 뭣들 하느냐? 얼른 장승을 가져오지 않고. 원님이 목소리를 높여 재촉을 해도 찾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승이 없어졌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례하고 뻣뻣한 장승놈이 도망칠지 모르니 내가 밤새 잘 감시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너희들은 내 명을 어기고 죄수를 놓쳐버렸다. 너희들 죄가 크다. 그러니 벌을 받아 마땅하구나. 관리들은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빌었습니다.
아이고, 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죗값으로 각각 종이 한 두루마리씩을 당장 갖다 바쳐라. 바칠 때는 꼬리표를 달아서 바친 사람의 이름을 써놓도록 해라. 만일 못 바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곤장 20대를 칠 테니 그리하라라. 관가에 있던 관리들은 모두 서둘러 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에 가서 종이를 구했지요.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종이를 구하는 통에 종이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몇몇 관리들은 종이를 구해오지 못했지요. 시장에 종이가 다 떨어져서 못 사왔습니다. 한 관리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말을 하자 원님은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만둬라. 대신 구해온 종이들을 모두 가져오너라. 하고는 종이를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그러고는 종이짐을 잃어버렸던 종이장수를 불러들였지요. 저기 쌓여있는 종이 중에 네 종이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 있다면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야 제가 만들었으니 제가 찾을 수 있지요.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거라. 종이장수는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원님은 그 종이에 붙어있는 꼬리표를 보고는 누가 이 종이를 사왔는지 알아냈지요. 그리고 그 관리를 불러서 어디에서 샀는지 물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샀다면서 종이를 팔았던 장수를 데리고 왔지요. 너는 이 종이를 어디서 구했느냐? 원님이 묻자 종이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개한테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개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아무개를 원님 앞으로 데리고 왔지요. 원님은 아무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어제 종이를 도둑질했느냐? 그랬더니 과연 종이를 훔쳐다 팔았다고 자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지혜로운 원님의 수사 덕분에 종이를 잃어버린 장수는 돈을 벌고 종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종이를 훔친 도둑은 혼내고 종이장수에게는 종이를 찾아주고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서 백성의 물건을 찾아주는 이런 원님이야말로 최고의 원님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 도깨비와 저절로 끓는 가마솥. 옛날에 한 선비가 옛날 옛적 이야기책을 밤이 새도록 줄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야기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선비였지요. 이 선비네 집은 어떤 집인고 하니 첩첩산 중 고갯마루에 외딴 초가집이었답니다. 캄캄한 달밤에 혼자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 선비는 이야기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밤이 무서워도 책을 읽고 또 읽고 읽었답니다. 선비가 책을 들고 잘잘잘 읽고 있는데 뭔가 요상한 게 흐늘흐늘 문 밖으로 비치는 것이었어요. 아이쿠, 저게 뭐래? 궁금해서 자세히 보려고 목을 쭉 뺐더니 갑자기 후루룩 위로 올라가 버렸지요.
선비는 얼어붙어 책만 붙잡고 달달달 떨었답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겁먹은 선비는 납작 엎드려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또 황소 뒷다리 같은 게 스르르 내려왔지요. 저건 또 뭐야? 문을 빼꼼히 여니까 또 후루룩 올라가 버리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사라지니 당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 선비가 용기를 내서 목청을 뽑아 책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중에 커다란 몸뚱이가 어른어른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저것이 또 왔구나. 문구멍으로 힐끔 보니 떡 벌어진 어깨에 몸은 울퉁불퉁, 맷돌만한 머리통에 온몸에는 털이 더북더북 하더래요. 선비는 못 본 채 하고 책만 냅다 읽었지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끼익. 문이 열리더니 이놈이 번쩍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덥수룩한 다리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옆에 앉아 이야기책을 들여다보네요. 선비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 죽기 살기로 책을 읽었지요. 선비의 머리털이 쭈뼛쭈뼛, 진땀이 송골송골. 곁눈으로 힐끔 쳐다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하늘도깨비지 뭐예요? 말로만 듣던 하늘도깨비가 자신의 옆에 와서 책 읽는 걸 보고 있지 뭐예요. 눈알은 부리부리하고 콧김은 씩씩대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지요. 하는 수 없이 책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면서 선비는 아이고 졸리다. 오늘은 요만큼만 읽고 잘까나 했지요. 그랬더니 하늘도깨비가 대뜸 아이고 참 재밌다. 책소리, 이야기 소리 정말 잘 들었소. 하면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어른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척 내밀지 뭐예요. 이야기 값이요. 아니, 이게 웬 떡이냐? 흥이 난 선비는 다음 날에도 신나게 책을 읽었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야기 값이요. 또 하늘도깨비가 호박만한 금덩어리를 주고는 훌쩍 사라졌답니다. 가난한 선비는 아주 횡재를 했지요. 그런데 이 하늘도깨비가 책을 읽지 않는 날에도 자꾸자꾸 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날마다 불쑥불쑥 와서는 금덩어리를 주었지요. 곡간 뒤주 속에서도 불쑥, 뒷간 똥통에 앉아 있는데도 불쑥, 군불 아궁이에서도 불쑥,
땔감 장작더미에서도 불쑥,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귀신같이 찾아와서는, 아니 도깨비처럼 찾아와서는 이야기 값이요 하더래요. 이래저래 금은 자꾸만 쌓이는데 선비는 계속 얼이 빠졌지요. 밤낮 없이 하늘 도깨비한테 홀려 사니 그 꼴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거무칙칙한 얼굴에 퀭한 두 눈이 끔뻑끔뻑, 온몸이 바짝바짝 마르더니 결국 맥을 읽고 드러누웠답니다. 아이고, 금덩어리가 쌓이면 뭐하나. 하늘 도깨비를 떼어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를 어쩌노. 선비는 아랫마을에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놨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대뜸 이렇게 말했지요. 뭐시라? 하늘 도깨비. 하늘 도깨비를 떼어내는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내 인제 금도 싫고 돈도 싫고 다 싫다. 다음에는 저절로 끓는 가마솥이 있다던데 그걸 가져와라. 그리 해봐. 그러면 암만 해도 못 올 거야. 그날 밤 또 나타난 하늘 도깨비한테 선비는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인제 금도 싫고 돈도 싫고 다 싫으니 저절로 끓는 가마솥이 있다던데 그걸 가져와라. 그랬더니 하늘 도깨비가 그건 좀 힘든데.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저 멀리 저벅저벅 사라지더래요. 그러고는 사나흘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휴, 이제 영영 갔나 보구나. 이제 좀 살겠네. 선비가 마음을 놓고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도깨비가 불쑥 나타나 커다란 가마솥 하나를 내려놓았답니다. 자, 물을 부어보슈. 라고 했지요. 시키는 대로 물을 쪼르르 부으니까 물이 대번에 과르르 끓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불 없이도 저절로 끓는 하늘나라 가마솥이었지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구한 거야? 나는 이제 큰일 났군. 다 틀렸네. 죽기 전에 책이나 실컷 읽어야겠다. 선비는 이야기책을 몽땅 꺼내서 밤새도록 전부 다 읽어버렸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어쩐지 하늘 도깨비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웬일이람? 뭔 일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정말 안 오려나 보구나. 그러니 선비는 이제 편안하게 밥도 먹고 똥도 싸고 일도 하고 잠도 쿨쿨 잘 수 있었지요. 그러고는 금덩이를 팔아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짓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좋아하던 이야기책도 날마다 읽고 말이에요. 그러다 하룻밤은 선비가 흥에 겨워 우쭐우쭐 책을 읽고 있는데 누가 똑똑 기척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선비 계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문을 열고 보니 천마를 탄 천군 장수가 하늘도깨비를 끌고 왔더래요. 선비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데 오랏줄에 묶인 하늘도깨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책소리 참 잘 들었소. 나는 하늘나라 가마솥을 훔친 벌 받으러 가오. 잘 계시오. 해벌쭉하게 웃으면서 하늘도깨비가 인사를 하고는 그만 떠나는 것이었어요. 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멀리 사라지는 하늘도깨비 뒷주머니에다가 제일 좋아하던 이야기책 하나를 꽂아 주었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늘도깨비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하늘도깨비는 한둘이 아니랍니다. 암행어사 호랑이. 오늘은 색다른 호랑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깊은 산 속에 바람무늬를 가진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산에 사는 호랑이가 아니었어요. 바람고개, 구름고개, 이산저산 숨어 살피는 암행어사 호랑이였답니다. 사람 해코지 않은 짐승 바람무늬로 다스리고 죄 없는 짐승 괴롭히는 사람 구름무늬로 혼쭐 내는 암행어사 호랑이였답니다. 어느 날 그 호랑이가 뉘엿뉘엿 해넘이 따라 고개를 돌 때였어요. 저만치 무덤 앞에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무덤 앞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다가가 물었지요. 여기서 왜 그리 울고 있소? 먼저 간 우리 서방님 그리워 울고 있었소. 가던 길이나 바삐 가시오. 호랑이는 아무래도 그 여인이 안쓰러워 머뭇머뭇 서 있었지요. 그런데 치렁치렁 치마폭에 9꼬리가 살랑살랑 보이는 것이었어요. 구미호가 아니라면 어찌 저런 꼬리가 있나? 사람을 홀리려고 저리 앉아 있는 거구먼. 예끼 고얀 여우야. 호랑이 호통 소리에 깜짝 놀란 여우가 9꼬리 빠질세라 한달음에 달아났지요. 암행어사 호랑이는 바람무늬 구름무늬 휘날리며 뒤쫓았답니다. 한 움큼 꼭 그만큼만 움켜쥐면 여우는 호랑이 밥이 될 터인데 아이쿠 이걸 어째요. 9꼬리 못된 여우가 비녀를 뽑아 덤벼드네요. 호랑이 옆구리에 있는 힘껏 비녀를 찔러 넣었지요. 암행어사 호랑이는 온 산이 무너져라, 온 땅이 갈라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호랑이는 옆구리가 쑤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다스리고 구름을 거느리는 암행어사 호랑이도 제 아픈 몸 어쩌지 못해 밤새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때 마침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타박타박 나그네가 한 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보시게, 이보시게, 날 좀 살려주시오. 호랑이 체면 차릴 새도 없이 암행어사 호랑이는 다짜고짜 드러누워 살려달라고 소리쳤지요. 화들짝 놀란 나그네는 뒷걸음치며 달아나다가 호랑이 목소리를 듣고 아니다 싶어 가던 길을 돌아섰답니다. 그리곤 영차 호랑이 옆구리에 박혀있는 비녀를 뽑아주었지요. 무슨 비녀가 이렇게 깊이 박혔을까요? 나그네는 한 바가지 땀을 빼고 젖먹던 힘까지 겨우 내서 큼지막한 비녀를 쑥 뽑았답니다. 옆구리에서 비녀를 뽑아내자 기운을 차린 호랑이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했지요. 바라는 게 있거든 뭐든지 말해보시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마음 착한 나그네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암행어사 호랑이는 고맙고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끝이 없었지요. 나그네 떠나는 길을 그저 마음만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해지면 더욱 힘이 솟는 암행어사 호랑이는 어제 그 몹쓸 여우를 찾아 혼쭐 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산골짜기를 그 여우를 찾아 헤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한밤중에 왜 이리도 아름다운 가락인가? 바람을 머금은 듯 구름을 넘나들듯 신비한 소리에 암행어사 호랑이는 저도 모르게 가야금 소리를 따라갔답니다. 깊고 깊은 산속에 이런 집이 있었나? 아무래도 이상하군. 이산 저산 구석구석 훤히 아는 호랑이라 고개를 갸웃갸웃 대문을 넘어 들어섰지요. 그랬더니 낮에 만났던 그 나그네가 선녀 옷을 입은 9명의 여인들과 춤마당에 빠져 있었답니다. 험한 산의 기와집, 선녀 옷에 9 여인이라면 틀림없이 사람 아니면 귀신이요, 선녀 아니면 구미호로다. 호랑이가 나타나자 아니나 다를까 선녀 옷을 입은 여인들은 9꼬리를 팔랑이며 여우 얼굴을 드러냈답니다. 나그네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떨고 있었지요. 이 몹쓸 구미호들아, 암행어사 호랑이다. 네 이놈 호랑이야. 어디 와서 까부느냐? 네가 이 비녀 맛을 아직 제대로 못 봤구나. 예끼 이 고얀 것들, 못된 여우 잡아먹는 호랑이 맛 좀 봐라. 암행어사 호랑이가 바람무늬 구름무늬 휘날리며 발톱을 세워 휘리릭. 9꼬리 몹쓸 여우는 호랑이의 몸놀림에 혼이 쑥 빠져서 다시는 깨어날 줄 몰랐답니다. 9꼬리 여우 바람이 잠잠히 잦아드니 어지럽던 여우집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암행어사 호랑이 덕에 죽다 살아난 나그네는 넙죽 큰절을 하며 호랑이 은혜에 고마워했지요. 호랑이도 큰절하고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그네님이 베푼 은혜에 겨우 갚았을 뿐이라오. 이곳 넓은 마당에서 한평생 행복하시오. 암행어사 호랑이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오늘도 사람 해코지하는 못된 짐승을 찾아 굽이굽이 산골짜기 머나먼 길을 가고 있답니다.